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었는 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하천 4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제가 17군데를 찾았어요. 은나라는 동이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나라죠? 아까 동이족이라고 말씀드렸죠. 은나라는 동이족 사람이고 우리도 동이족 사람. 삼하천 4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 왈, 이. 은은 말하기를 은나라는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족이다. 동이족이다. 은나라는 동이족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 왈, 화. 주나라는 말하기를 화하족이다. 중화족이다. 중화족. 화하족이다. 그러니까 주나라는 중국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가 중국 사람이고 은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이 됩니다. 동이족입니다. 그러면 거기 만든 사람이 누구죠?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당연히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고 동이족의 핵심은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자는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제가 그 원리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원리를 찾아보니까 진짜 우리 거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선 한자는 한 글자는 하나의 발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신광철입니다. 저는 신광천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모택동도 모택동으로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발음으로 어떻게 발음하죠? 마오쩌둥. 어떤 건 두 글자로 발음하고 어떤 건 한 글자로 발음하고 어떤 경우는 세 글자로 발음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모택동을 중국 사전을 딱 뒤져서 발음 원칙이 딱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발음 원칙까지 제가 아주 정교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지금 여기서 설명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칠판이 없으니까 어려운데 거기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자 한 글자는 발음을 정확하게 한 발음으로 하도록 딱 나와 있어요. 어디에? 중국 사전에. 우리 사전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중국 사전에 이렇게 있어요. 중국 사전에 그 머리 모자 모택동 할 때 그 모는 마오로 되어 적혀 있지 않아요. 모라고 말을 했어요. 상해는 중국 사전에 분명히 상해로 발음하도록 나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사전에 지네들이 발음을 틀리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네들의 우리 글자를 갖다가 소리 글자로 사용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모택동 상해 이렇게 딱 얘기해요.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면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발음은 한자는 있잖아요. 그 뜻과 그 뜻 글자잖아요. 뜻 글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발음 원칙도 똑같고 입의 구강문주도 거기에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호는 분다는 뜻이고 흡은 들신다는 뜻이에요. 들숨입니다. 호는 날숨, 흡은 들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호 한번 해보세요. 호, 호 한번. 바람이 나가나 안 나가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호, 바람이 나갑니다. 부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흡 해보세요. 흡은 모든 빨아들이는 거는 입이 공기가 확 빨려 들어오면서 입을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 정해져 있어요. 흡, 이렇게. 출도 똑같아요. 출이 나가는 거잖아요. 공기가 나갑니다. 출, 그럼 바람이 나가는 출. 입, 그러면 쫙 빨려 들면서 입이 닫힙니다. 이게 바로 원칙이에요. 호흡, 출입. 중국은 안 맞아. 일본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중국이 안 맞아. 하나도. 그러면은 한자의 뜻을 만들 때 정확하게 그 뜻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합집산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는 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한번 해보세요. 이를 입을 붙이고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는 헤어진다는 뜻이에요. 헤어지기. 입술과 입술이 헤어집니다. 이와 이가 헤어집니다. 이. 붙이고서 안 돼요. 이가 안 돼요. 합해지죠? 합해진다는 거잖아요. 입술과 입술이 합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합해지죠. 집, 모아진다는 뜻이에요. 모아졌잖아요. 집. 모아지잖아요. 집. 산 흩어지는 거잖아요. 산 흩어지는 거. 중국 사람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만들면서 정확하게 말의 의미를 갖다 입의 구강구조하고 발음 원칙까지 딱딱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중국 사람이 갖다 쓰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이흡이에요. 흡 그러면 우리 입을 닫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고서 집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놀라운 글자예요.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 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중국 사람들은 이걸 발음 원칙을 그대로 썼고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을 소리 글자로 갖다 씁니다. 뜻 글자와 소리 글자를 동시에 같이 씁니다. 우리는 뜻 글자로만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발음 원칙을 그 별도로 소리 글자로 쓰고 있고 이걸 뜻 글자대로 씁니다. 이거 아주 밤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진짜 한국인의 이제 종합적인 걸, 한국인의 특성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는 하는데,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은 제가 이제 모두의, 제가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한국인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단이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근데 이 극단이 빨리빨리 서두르는 냄비 근성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는 은근과 끈기를 지속하는 뚝배기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냄비와 뚝배기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슬픔의 정신인 한과 기쁨의 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반대편에 아까 대인이라고 그랬죠. 한국인은 대인 기질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는 꼬장꼬장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선비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전체를 이해하는 통합 능력, 종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합성 때문에 한국인은 종합적인 능력, 전체를 세상을 이해하는 그 문제 해결 능력과 그 다음에 창조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은 결국 다른 걸 무엇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는데 문화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종합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말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를 정리할 수는 있어요. 문자를 정리할 수 있잖아요. 원리에 의해서. 말이 먼저 나오고 문자가 나온 건데 문자를 정리할 수는 있지만 언어를 정리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나 오스트레일리아 저 원시 종족 같은 데서 그 말을 어떻게 처음에 만들 때 하겠어요? 그냥 발음되는 대로 나왔던 게 말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봐서 한국말 된 거고 원시 종족마다의 그 특성에 따라서 원시어가 생긴 거예요. 전혀 발음 원칙이나 이런 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을 정리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저는 한국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은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인 글자를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를 다루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다 시 쓰고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는 한 글자고 그 다음 글자가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로 분화돼서 확산되잖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얼굴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눈, 코, 입, 귀. 한 글자죠. 굳이 어떤 분은 입 그래가지고 두 글자라고 막 했는데 아니거든요. 분명히 입입니다. 귀 두 글자예요? 아니 뭐 그렇게 의심을 잘 말이 없는데 정확하게 눈, 코, 귀, 입 한 글자. 진짜 한 글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두 글자로 퍼져가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이 코가 있습니다. 그럼 코가 있으면 콧등이 있죠. 콧등. 두 글자예요. 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콧등이 있고 콧마루가 있고 콧볼 여기 마무리 있고 콧구멍 있고 콧털도 있고 콧털 있잖아요. 두 글자 세 글자를 벌쳐서 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근원은 언제나 한 글자에서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나갑니다. 마루라 콧마루라고도 얘기해요. 콧등을. 마루가 무슨 뜻이냐면 마루는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루에서 논다고 그러잖아요. 누마루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들에서 제일 높은데 들도 이렇게 호사들로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들마루예요. 산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산마루. 그 다음에 집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용마루. 그게 다 마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진짜 더 한번 살펴보죠.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주 근원적입니다. 배꼽 이런 거 말고 근원적인 걸 진짜 핵심만 찾아보면 뼈. 배틀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뼈, 피, 살이 이 세 가지처럼 근원적인 건 없어요. 피, 뼈, 살 정확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걸을 때 한 글자로만 걸어요. 팔, 팔. 하늘에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세요. 하늘에 별, 달, 한 글자죠. 굳이 뭐 다 알고 그러시지 마시고 분명히 한 글자입니다. 놀랍습니다. 내리는 것들이 있어요. 강이 되는 것들. 비, 아주 참 글자.
진눈깨비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눈깨비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 다 한 글자인데 진짜 우리가 한 글자에 얼마나 집념을 보였느냐. 야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하고 같이 사는 동물과 같이 안 사는 동물을 분리해놨습니다. 같이 사는 동물은 한 글자, 같이 안 사는 동물은 여러 글자.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지만 예외가 몇 개 안 돼요. 아, 돼지.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을 한번 살펴보세요. 소, 개, 말, 양, 뭐 닭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돼지도 돈이라고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아니 그건 한자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 글자죠. 같이 사는 동물과 같이 안 사는 동물이 이렇게 어떻게 분리를 한 나라가 있겠냐고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해서 한 글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숭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종교와 것들. 곰, 용, 호랑이. 호랑이도 한 글자예요. 예외는 있어요. 뱀인 이유는 있는데 그런 설명은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호랑이도 한 글자입니다. 뭐죠? 네. 그러면 이제 돼지가 두 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돼지는 뭐냐면 옛날 거 고조를 찾아보면 톳이에요. 톳. 네, 톳. 지금도 제주도에서 톳이라고 하고 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정확하게 동물의 새끼와 인간의 자식을 구분합니다. 같은 새끼지만 구분을 해놨어요. 사람의 자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악이라고. 동물의 새끼를 아지라고.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라고. 기계 막히잖아요. 우리 딱 새끼도 딱 구분해놨어요. 아지, 아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식물의 새끼도 있어요. 식물이 새싹이 나오는 거. 새싹. 싸가지. 싸가지 없다고. 싹에 아지가 없다는 거. 싹에 아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새끼가 없으면 새싹이 안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다 이렇게 한 글자, 그 다음에 중요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가 되고 같이 사는 동물과 같이 안 사는 동물까지 완벽하게 구분을 해놓는 한국이 있는데 놀라운 건 그 예외가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들, 진짜 그 한 글자 중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뜻밖의 두 글자.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은 한 글자죠. 꽃, 씨, 물, 들 다 한 글자 이렇게 되는데 땅도 한 글자인데 우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나라예요. 제천의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 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하늘은 두 글자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글자를 어떻게 한 글자가 아닌 두 글자. 그건 이래서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의미를 담으려고. 그래서 하늘은 의미를 담은 겁니다. 하늘은 뭐냐면 한 더하기 느립니다. 하는 무한히 큰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 공간입니다. 하는. 그 다음에 늘은 시간이에요. 시간. 과거부터 현재, 미래로 올라가는 시간의 연속선이에요. 무한 공간인 한과 무한 시간인 늘이 만난 것이 하늘이래요. 그것처럼 잘 표현한 게 있을까요? 하늘은 무한 공간이잖아요. 또 무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시간의 연속선. 이 두 가지를 기계 막히게 설명을 딱 하기 위해서 두 글자로 한 더하기 늘입니다. 근데 여기서 니은이 탈락을 한 거죠. 느린이요? 늘 시간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계 막히게 하는 거죠. 여기 이게 진짜 얘기하다 보면 우리 말을 연구를 하다 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한국어는 모든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음과 모음 중에서 자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시면 알아요. 자음에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핵심적인 거는 종성에 다 뜻이더라고요. 종성. 여러분들이 가짜 하나를 써놓고 종성을 붙여보세요. 정확하게 뜻이 딱딱딱딱 끊어졌습니다. 모든 뜻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너무 깊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제가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제가 역사를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고대에 고조선에 대해서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얘기를 보면 제가 고조선에 대한 걸 갖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곳에 고조선은 실제에 있던 거, 역사였다는 것이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사 한 군데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사라고 요 나라 있잖아요. 요 나라. 요 나라의 역사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나라는 고조선의 옛 땅에 도읍을 했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이
삼국유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삼국유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고조선에 대해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나라가 있었고 당군왕검이 있었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조선 설명하려고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왜곡이 얼마나 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에 규절에 보면 석유환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석유환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석유환국. 오렐석자 있을 유자입니다. 여기 석유환국 여기도 있어요. 석유환국. 오렐석자 있을 유자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다. 뭐가? 환국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 환국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조선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환국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래전에 환국이 있었다고 어디에 나와 있다? 삼국유사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에 대해서는 아주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록이 돼 있는 건데도 인정 안 하고 고조선을 신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조선이 실제로 있었느냐? 한번 살펴보면 진짜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1분 정도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뭐가 나와 있었다 그랬죠? 오래전에 환국이 있었다. 석유환국이 삼국유사라는 곳에 적혀 있다. 그거 말고도 다른 곳에 적혀 있는데 그것이 환단국입니다. 환단국이라는 책이 유사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제가 환단국을 공부하면서 야 참으로 위대한 책이라 그러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수긍이 가는 야 위대한 책을 우리는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책 모두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라 이름의 뜻도 모른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환자를 보시면 환자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환은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이잖아요. 우리가 한국. 그럼 한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라 이름의 뜻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글을 쓴다는 것도 그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이름의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른다. 야, 이거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글 쓸 때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진짜 있습니다. 한국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저 환자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환자에 나무 목자가 있고 오른쪽에 날일자 2개가 있고 가운데 또 날일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 일자가 2개 있는 거죠. 그죠? 하나자 일자가 2개 있고 가운데 해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하늘이 들어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족이에요. 두 번째 단자도 보시면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보시면 요 단이 여기 일자 있죠. 여기 일자 여기도 일자가 있습니다. 여기 해 뭐가 있죠? 여기도 해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한자를 보시면 맨 하단에 나와 있는 하단 좌측 걸 보면 한자가 있죠. 거기에 열십자가 2개 있고 가운데 해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한복판에 세상의 한 중심에 태양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족입니다. 태양을 숭상하는 민족이 태양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삼족입니다. 인간과 태양을 연관해주는 상징적인 동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삼족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거가 삼자하고 연관이 있게 돼 있습니다. 3을 이해하면 한국인을 이해하는데 한 3분의 1 내지 반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자를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 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 그 뜻이 뭐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늘과 땅 사이에 해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해가 들어있고 여기 하늘과 땅 사이에 해가 있고 이 열십자와 열십자 열십자는 뭐냐면 한자로 열십자는 세상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에서 10, 100, 1000, 만은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한가운데 태양입니다. 이것이 한자 우리나라 이름의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핵심은 이겁니다. 태양의 밝은 기운, 환한 기운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도 환해지는 광명민족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한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대구로 가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나라 이름의 뜻 안 알았으니까 그러면 됐죠 뭐. 다 된 거예요. 나라 이름의 뜻도 몰랐다가 이제 나라 이름의 뜻을 알았으면 저는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革명 민족인 거예요. 화난 민족. 그래서 이 화는 무슨 우리가 화나다는 걸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되죠? 환자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에요. 최초의 한국 최초 우리 한민족 최초의 국가를 환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국가를 단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국이 우리가 얘기하는 배달국이에요. 배달이라는 뜻이 뭐냐? 비읍에다가 점 하나 찍고 리을기요. 발달한 뜻 있죠. 네? 발달 그 뜻이에요. 달은 무슨 뜻이냐?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응달, 햇볕이 안 비치는 땅, 그죠? 양달, 햇볕이 비치는 땅. 그러니까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달은 뭐죠? 밝은 땅이다. 왜 밝은 땅이죠? 동쪽 끝에 있으니까 해가 제일 먼저 떠올라서 밝은 땅. 그 태양을 도상 제일 먼저 우리가 중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 태양족이고 태양의 밝은 기운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도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명의 민족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우리나라의 이름의 핵심적인 뜻입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턱없이 모자랄 것 같아서. 우리는 진짜 여러 가지 진취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넘어갈게요. 시간이 남으면 제가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최초의 이 조그만 나라가 가장 많이 퍼져나가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가서 분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완성된 인생들을 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인생들을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100개국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세계 지금 13억에서 15억을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가서 살 것 같은데 130개국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5천만이잖아요. 현재 5천만이 나가 살고 있는 나라가 무려 공식적인 통계에 175개. 참 역동적인 독립기질 기질도 아주 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으로 따져도 가장 많은 나라에 이제 인구 단위당 가장 많은 나라, 가장 많은 여행을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1위가 한국이에요. 참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이렇게 강한 면이 어디에서도 보이냐? 여러 군데서 보여요. 예를 들면 뭘 한번 하면 끈질기게 하는 것도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거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잘 못 봐서 그렇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특별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제일 먼저 오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전철을 타보면 깜짝 놀란다. 아니 한국 사람은 모두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냐? 다 등산복 입었잖아요. 일요일 날 저기 북한산 가는 거고 이런 기차 타고 오면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 놀라워한다는 게 이겁니다. 북한산이나 남산을 올라가면서 히말라야 올라가는 복장을 하는 거예요. 야 아주 전문 복장, 고글까지 쓰고 간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그럼 자전거 타면 어떻게 하죠? 별 이상한 복장 있잖아요. 아주 전문 복장. 아주 서 있을 때 보면 민망한 복장 있죠. 그것까지 입으면서 하는 거예요. 한국인은 뭐든지 마지막까지 도달해서 실험을 해보는 정신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인을 얘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 이제 다 들었습니다. 한국인을 제가 설명을 하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극단은 뭐냐? 한쪽 끝으로 치우쳐진 생각이나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마이크를 얘기하면 이 마이크를 있으면 이쪽 끝이 극단이죠.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이 극단이죠. 그렇죠? 이 극단을 얘기하고. 근데 이 한국인의 극단은 양면성의 극단, 다극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단 그러면 비정상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협한 생각을 얘기하지만 한국인의 극단은 전혀 다른 극단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균형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 저는 극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극단을 이렇게 정의한 사람은 한국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다가 정의한 사람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어른 선생님도 정의 내린 적 없고 한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이규태 선생님도 한국인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제가 극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저 극단이라는 정의를 딱 발견 딱 하면서 와 모든 게 해결됐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현상, 문화유산, 한옥까지도 설명이 기가 막히게 그냥 딱딱딱 인수분해 풀리듯이 수학 인수분해 하듯이 딱딱딱 풀리더라고요. 저 극단을 드리대요. 제가 이제 극단을 한마디로 저 설명을 드리면
양쪽 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다. 놀라운 특성 거기에 있습니다. 양면의 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빨리빨리 서두르는 냄비 근성과 은근과 끈기로 끝없이 유지하려는 뚝배기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냄비와 뚝배기를 같이 가지고 있다. 또한 정서적으로는 슬픔의 정신인 한과 기쁨의 정신인 흠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과 흠도 정반대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의 기질을 6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방민족의 기질을 60% 가지고 있고 남방민족의 기질을 한 4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방민족의 기질, 유목민의 기질을 아직도 몸속에 한 6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민족의 기질이 분명히 있고 대인의 기질이 있어요. 그 반대편에는 따지기 좋아하고 꼬장꼬장하고 논리적인 성격을 가진 선비의 기질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전혀 다른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문제 해결 능력이 나오고 창조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여기에서 한국인의 그 창조성에 의해서 좀 나온 것들이 우리는 세계화를 이루는데 두 가지가 큰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이룬 나라도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정으로 놀라운 건 저는 산업화보다 민주화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전쟁이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이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민주화를 이룬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냥도 이루기 어려운데 평화 시기에도 이루기 어려운데 우리는 아직도 휴전 국가이면서도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점은 저는 여기에서 찾습니다. 한류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세계 문화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모든 문화가 지금 꽃피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를 받아서 2차적으로 재생산하는 나라가 현재까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인류라고 해서 자편유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것은 멈췄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출발을 한 것이 바로 한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문화를 새로 생성해서 세계에 어쨌든 뭐 많은 문제점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팝이니 드라마니 다른 지금 우리 교육 사업까지도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한류입니다. 이건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양극단 속에서 사실 문화 창조 능력이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냄비 근성과 뚝배기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빨리빨리는 냄비 근성이고 뚝배기 기질은 은근과 끈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만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씩. 은근과 한쪽은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벌써 6시 10분인데 7시까지 그럼 1시간 거의 2시간 하네요. 와, 난 1시간 준비를 해가지고 2시간 그럼 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겠네. 빨리빨리 기질은 어디에서 왔다고 그러냐? 흔히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빨리빨리는 이런 나라들에서 나온다고. 농경문화였는데 농경문화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어요? 농경문화에서 흔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 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선 농경문화가 아닌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다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농경문화다.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 다음에 국토 면적이 작다. 농사 짓는 기간이 짧다. 이런 곳에서는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 옆을 보면 중국이 있죠. 국토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되지 않는 것이 겨울에 남쪽에서 올라오면 되고, 그죠? 북쪽에서도 또 남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되지만 우리는 국토 면적이 적어서 그것이 어려워요. 보다 농사 짓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우리는 언제 파종을 하느냐? 5, 6월 달에. 그죠? 씨 뿌리는 거 보통 5월 말이나 6월 초에 대부분 합니다. 지금 이제 씨 뿌리를 지금 많이 뿌렸잖아요.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해서 언제 걷어들이냐? 12월 달에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기간이 5, 6월 달밖에 안 돼요. 12달 중에서 기껏해야 5달 내지 6달 농사 져서 1년을 먹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농사를 한번 거기다 잘못 지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굶거나 기아선상에 놓일 수 있는 위험함에 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일을 대충 하는 것을 아주 선호합니다. 이 대충 한다는 것은 한국인한테 딱 맞는 기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대충이 뭐냐? A라는 일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0가지입니다. 근데 일은 20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으로 하면 10가지밖에 못하죠. 그럼 10가지가 구멍이 나면 농사짓는데 어떻게 되죠? 치명적으로 농사 제대로 질 수가 없는 문제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A라는 일을 갖다가 딱 일을 처리하면 그걸 다독거릴 시간이 없어요. 완벽하게. 마무리 되자마자 다음 일을 바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다음 일로 넘어가고 다음 일로 넘어가고 일 빨리빨리 마무리 되자마자 다음 일로 넘어가고 또 다음 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일을 처리하고 나서 다독거릴 시간이 없이 바로 이어서 넘어가고 다음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일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대충철저예요. 근데 대충철저를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문을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대자죠? 큰 대자죠. 큰 대자에다가 충은 무슨 출자죠? 충족한 출자. 크게 충족됐대요. 그잖아요. 정말 틀린 게 아니라. 한번 그대로 얘기합니다. 철자는 무슨 철자는 꿰뚫을 철자예요. 꿰뚫었다. 어디까지? 저자가 바닥 저자. 바닥까지 꿰뚫도록. 그러니까 크게 충족되게 바닥까지 꿰뚫도록 완벽하게 일 처리하는 것이 대충철자예요. 근데 우리한테 대충철자는 어떤 거냐? 하나를 가지고 완벽하게 그걸 도닥거리고 다시 한번 잘 됐나 못 됐나를 확인할 틈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대충철저하는 것은 일을 그르치지 않고 내가 능력은 10가지인데 20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충철저입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일을 대충철저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 딱 맞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은근과 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 한 번에 끝까지 가는 기질이 있어요. 빨리빨리 기질도 한두 군데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르게 하는데 평생을 빨리빨리 사는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어느 한 시기를 빨리 산다든가 하루 중에 어떤 때를 빨리 서두르는 건 있지만 그 국민 전체가 평생을 빨리빨리 지내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그 외국 갔다가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엘리베이터 타고 여러분들이